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교수로 있는 조원빈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연구 주제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은 정치학이고 특히 정치학에서 비교정치라는 학문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정치 중에서도 민주주의, 그리고 그 민주주의들 중에서도 정치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요. 특히 신생 민주주의, 영어로는 emerging democracy라고 하는데, 한국도 사실은 신생 민주주의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신생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무래도 민주화를, 그러니까 한국처럼 1987년에 한국도 민주화를 경험했고, 지금 30여 년 동안 민주주의를 경험했는데, 한국처럼 비교적 길지 않은 그런 국가들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퇴보되고 있는지 등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럼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하면 되게 광범위한 개념인데, 이 강의에서는 가능하면 정치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저희가 준비한 강의 순서를 보면은, 우선 과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그러니까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실은 저도 학자이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제기되는지,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우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VDEM이라는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매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 190여 개국의 민주주의를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부에서 보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과연 그 평가에 대해서 과연 한국이 그런 민주주의가 제대로 평가됐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측면으로 민주주의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요. 물론 여기서도 제도적인 측면을 좀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한국이 사례 같은 경우에 한국의 정부 형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대통령제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입법부, 특히 국회의 역할, 단순히 국회 역할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뽑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의 정당이 어떻게 변해왔고, 과연 한국이 정당이 변화되는 모습이 민주주의 수준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도 각각의 그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쭉 이번 강좌를 통해서 살펴본 것들을 종합하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아까 말씀드리던, 과연 저희가 이 강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질문이 뭐냐면, 한국이 민주주의는 우리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지금 이 비디오를 찍는 순간에는 사실 지방자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전 투표 제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하나의 제도고, 사실 우리가 직접 투표로 하긴 하지만 이런 것도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얼마 전에
겪었지만은 한국에서는 항상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대통령이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은 사실은 뭐 대통령이 사실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지만 사실 한국의 대통령, 이게 제가 하는 그 비교 정치적 맥락에서 한국의 대통령이랑 미국의 대통령이랑 비교했을 때 물론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미국의 대통령이 힘이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 강좌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그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과연 대통령이 관장하고 있는 행정부와 그리고 그 행정부를 견제하려고 기대하는 입법부나 사법부랑 권력 관계를 비교했을 때 과연 대통령의 권한이 어떤 것인가. 사실 뭐 여러분들 중에 미국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도 많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컨그레스라는 그 캐피털 힐에 있죠. 그 의회가 사실은 행정부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대단히 잘 견제합니다. 그래서 그 국내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대통령의 권한은 사실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그렇게 기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 때만 되면은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개헌 논의가 항상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 자체는 여전히 그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게 그 87년 체제라고 합니다. 아까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민주화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넘어왔던 민주화가 이제 1987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87년 체제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체제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과연 어렵게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하나의 예로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투표 행태를 보면은 그런 여러분 지역주의라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되게 많은 득표를 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거의 80%의 득표율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영남 지역에서 거의 60% 이상 70%에 가까운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우리가 정치적 양극화라는 이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대선에서도 등장했지만 젠더 갈등이라든가 또 하나는 뭐 정당 갈등이라고 하지만 보수와 진보와의 이념 갈등 또 특히 우려될 것들이 그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이 세대 갈등 특히 이번 대선에서 등장했던 게 20대 남자들의 그런 보수화라든가 이에 비해서 20대 여성 유권자들의 그런 진보 그런 것들이 젠더 갈등이랑 세대 갈등, 이념 갈등이 이렇게 서로 아우러져서 이렇게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양산시키는 그런 정치적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은 한국 민주주의 평가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대하셨지만은 지금 그 VDEM이라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연구소인데 스웨덴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이걸 보면은 그 VDEM은 그 매년 그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여기 결과는 2021년, 그러니까 올해 리포트인데 작년 한 해의 민주주의를 평가한 표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한국, 사우스 코리아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에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11년에 그 VDEM에 평가한 민주주의 수준입니다. 저기 동그라미는 그 점수를 말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선 같은 것은 통계적으로 이게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의 점은 불명확하니까 그 점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유일하게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VDEM이 지난 2021년에서 상위 10%를 비교한 그런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맨 위에 스웨덴이나 덴마크, 노르웨이다. 그런데 보면은 뉴질랜드, 그러니까 특히 맨 위에는 북유럽의 국가들, 여기 저머니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그런데 유럽에서 뭐 큰 나라 중에 프랑스, 스페인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여기서는 아마 위에서 보면 한 17위 정도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과대평가됐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당연히 이 정도의 우리도 민주주의 수준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V댐에서는 한국이 2021년에서는 전 세계에서 한 17위 정도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한국만이 그런 2011년과 2021년 10년 사이에 민주 수준이 엄청 변했다. 보시면은 그 회색 그 점과 그 바에서 지금 2011년은 파란색 보면은 확연히 증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 보면 오히려 그 회색 점들이 그 까만색 점들로 비교해 보면 오히려 퇴보한. 그러니까 물론 그 아주 크게 변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 보면은 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라든가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꽤 큰 크기로 이제 지난 10년 동안 오히려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발전한 거죠. 이렇게 그 외부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되게 수준이 꽤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10년 동안의 그런 비교인데, 단순한 2021년과 2011년을 비교한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한국만을 봤을 때 그 V댐이 보는 리버럴 디모크라시 인덱스가 그럼, 왜냐하면 매해 그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해서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그런 그 아까 소개해드린 그 자유민주주의 지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다른 내용이죠. 아까는 단순히 2011년과 2021년 했을 때 크게 바뀌었다는 걸 보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2001년부터 봤을 때 사실 2002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고, 2007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고, 2012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고, 다시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계속해서 뭐 천천히 발전한 게 아니라 2000년대 초반 2007년까지는 꽤 높았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퇴보했다가 다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민주주의 수준이, 특히나 그 자유민주주의 수준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의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V댐이라는 그래도 저명한 그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평가한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그런 평가입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과연 그러면 민주주의 그 V댐에서는 사실은 이 리버럴 디모크러시 외에도 그 7개의 민주주의 원칙, 일렉토럴 디모크러시, 리버럴 디모크러시, 머저리테리안 디모크러시, 컨센슈얼 디모크러시, 뭐 파티시페이토리 디모크러시, 딜리버레이티브 디모크러시, 이갈리테리안 디모크러시인 식으로 한 7개의 그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 다양한 민주주의라는, 그러니까 varieties of democracy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liberal democracy만 보였지만 이 표에서는 2011년과 2021년 사이에서 이 5개, 여기서 보면 liberal democracy도 있지만은 우리가 다른 5개의 그런 다양한 민주주의 중에서도 electoral democracy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버럴 디모크러시, 물론 이퀄리터리언, 좀 더 평등에 강조를 준 민주주의라든가, 딜리버레이티브 디모크러시라고 수기 민주주의, 즉 정책 결정을 하는데 논의를 잘 한다라는 것들인데, 여기 파티시페이토리 디모크러시에서는 다른 그런 그 민주주의 원칙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의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그 한국의 민주주의의 그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그럼 봐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알의 민주주의, 다알은 정치학자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적어도 민주주의를 보기 위해서는 2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다알에 따르면 참여와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라 하면 단순히 유권자의 투표에 의한 투표 참여뿐만이 아니라 그 선거 입후보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참여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서도 최근에 그 여러분들 법이 바뀌어서 국회의원 그러니까 입후보 자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유권자들도 투표 참여도 19세에서 18세로 이제
유권자가 확대됐지만은 입 후보자도 국회의원이 입 후보할 수 있는 사람은 예전에는 사실은 25세였는데 지금은 18세로 확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고등학생이 생일이 지나면은 국회의원에 입 후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18세인 후보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은 그런 참여가 유권자뿐만 아니라 선거 입 후보자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참여뿐만 아니라 경쟁도 중요하다. 여기서 경쟁이라고 하면은 사실 후보자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정당 간의 경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든 정당이 참여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긴 하지만 정당이 많지만 한 정당이 너무 파워풀해서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유신 체제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다. 물론 경쟁을 하지만 경쟁은 국회의원의 3분의 2만 경쟁을 하고 그 당시에 정부 여당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한들로 인해서 야당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것들은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야당이 정치 참여에 될 수 있는, 물론 그 제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진짜 경쟁력 있는 야당이 존재하는가 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참여와 경쟁,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쭉 참여와 경쟁,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그 민주주의 수준이 되게 높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중국에서는 사실 뭐 형식적으로는 야당을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일당이죠. 뿐만 아니라 투표 같은 경우에도 아주 낮은 수준에서 지역적으로 일어나지만 전국적인 투표 선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탑 파티스페이션이나 그러니까 경쟁, 참여와 경쟁이 전 세계 국가를 보면 아주 다양한데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참여와 경쟁이란 두 가지 핵심 요소는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게 그 다알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두 가지 요소를 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5가지 핵심 요소, 이런 건 최소한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면 좀 제도적인 거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 민주주의가 어떤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가.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 부라든가 뭐 불평등, 평등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사실 많은 분들은 그게 또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다알에 그 강조하는 것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5가지는 적어도 그러니까 보장이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는 평등한 투표, 1인 1표제라는 것과 효과적인 참여라는 것은 단순히 투표만 하는 게 아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요구가 그러니까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계몽된 이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사회에서 제기되고 그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에서는 시민, 특히 유권자의 아젠다 통제라는 것은 시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책 결정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20대 대선에서 우리들이 뭐 물론 유권자들마다 다양한 이슈를 갖고 있죠.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젠더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했지만 사실 나이 드신 뭐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 그런 것들이 되게 선거 과정에서 중요해지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투표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민이 아젠다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5번째는 포용성, 즉 유권자의 자격, 유권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모든에게 동일한 법과 권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게 아까도 얘기한 뭐 19세에서 18세로 유권자가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선거 참여자도 피선거권도 확대되어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유권자가 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수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뭐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과연 얼마나 그 투표라든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보장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민주주의에 되게 중요하다고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달의 그런 최소한의 민주주의 제도적인 정의인데 이 달의 그런 정의를 좀 더 발전시킨 게 리파트라는, 그러니까 리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도 물론 참여와 경쟁이 보장이 되는 게 민주주의지만, 그렇지만 민주주의 그런 것들이 보장된 민주주의들 중에도 좀 다른 민주주의들이 있다. 아까 그 VDM에서도 그 민주주의 그 요소로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다수결 민주주의, 머저리테리안 디모크러시와 컨센서스 디모크러시라고 리파트는 한 두 가지 유형으로 가는데,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것은 합의적 민주주의에 비해서 좀 더 배타적이고, 합의 민주주의는 다수결 민주주의에 비해서 포용적인, 그리고 다수결 민주주의는 좀 더 경쟁적이지만 합의제 민주주의에서는 바게이닝, 협상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고, 다수결 민주주의에서는 그래서 경쟁적이고 배타적이다 보니까 서로 적대적인 그런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합의 민주주의에서는 컴프로마이징, 타협을 강조하는 그런,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어떤 나라는 이런 다수결 민주주의를 선호하거나 그쪽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합의제적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나라가 있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데 단순히 민주주의다 아니다도 중요하지만은 특히나 이런 제도를, 저처럼 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한국 사회가 저런 머저리테리안 다수결 민주주의로 가는 게 한국 민주주의 심화에 바람직한가, 아니면 한국은 합의제 민주주의 쪽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텐데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이제 그 리파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파트가 제시하는 그 제도 중에는 행정부, 정당 차원이라는 게 있고, 이것 외에도 하나는 연방제, 단방제 그런 차원이 있는데, 여기서는 행정부, 정당 차원에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보면은 행정부 권력이 집중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머저리테리안 다수제 민주주의의 그런 그 정치 권력 유형이라고 보면 권력을 공유한다. 라는 게, 권력을 쉐어링한다라는 게 좀 더 컨센서스, 합의제적 민주주의에 가까운 제도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봤을 때 행정부의 권한이 월등한 게 머저리테리안 다수제적 민주주의고, 이에 비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합의제적 민주주의라고 하고, 정당 구성에서 보면은 양당제인 경우에 당연히 양당제니까 두 개의 정당이 서로 경쟁적이, 그에 비해서 다당제는 합의제적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정당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선거제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선거제도에서 다수제라든가 그 불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는 아무래도 다당제, 다수제적 민주주의 요소가 되고, 이에 비해서 비례대표, 비례성을 강조한 선거제도는 합의제적 민주주의, 그리고 이익집단의, 인터레스트 그룹이라는 이익집단의 경쟁도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같은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다수제적인 거에 비해서 그 유럽이나 북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조합주의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노사정, 그렇게 해서 뭐 비즈니스 섹터라든가 뭐 노조들이 이렇게 사다리 모형으로 해서 되게 그 정책 결정에서 되게 그 탑에 있는 노사정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그 하부의 그런 조직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노사정 중심의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합의제적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로버트 다할과 리파트의 이론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과연 한국이 과연 리파트가 얘기했듯이 다수제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합의제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한국이 민주주의를 어떤 방향으로 해왔고 앞으로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국의 정부 형태입니다. 당연히 뭐 모든 분이 다 이해하듯이 한국은 대통령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은 그러니까 단순 다수제 선거죠. 단순 다수제라는 것은 대통령이 그 이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한, 그러니까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87년 이후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승자가 50% 이상 득표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거는 2012년 박근혜 당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경쟁을 했을 때 박근혜 후보가 51% 정도 하고, 그 외에는, 그래서 심지어는 87년 대선, 그 민주화 이후 가장 처음 대선에서는 그 당시에 노태우 후보는 36%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즉 단순 다수제가 꼭 50%가 아니더라도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는 중임을 허락을 하지 않죠. 그래서 임기는 5년 단임제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맹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도 단순 다수제이긴 하지만 임기가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고, 전 세계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많은데 많은 경우에 사실은 4년 연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좀 독특한, 물론 한국처럼 단임제를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필리핀도 그렇고 뭐 멕시코 같은 경우에 6년 단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통령제에서의 그런 지위와 권한을 보면은 당연히 대통령 한 사람이 국가의 원수이면서 행정의 수반이죠. 이것도 한국에서는 뭐 대통령제니까 당연하다 하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서 뭐 이원집정부제라고 아마 들어본 적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말이 어려워서 뭐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이웃 국가인 일본처럼 의원 내각제, 사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하는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사람이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뭐 일본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원수는 여왕이죠. 여왕이고 행정 수반이 수상이고, 두 다른 사람이 이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을 따로따로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데, 대통령제에서는 사실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을 동시에 한 사람이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난 몇 주 동안 그런 물론 지금도 계속 인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인사권도 되게 광범위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들의 인사인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급 기관이라든가 포함하면 한 3,000명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관 임명할 때는 국무총리 제청권이 필요한데, 이건 형식적인 것이고, 이제 대부분 대통령의 아이디어랑 국무총리의 아이디어가 대부분 일치하는 편이니까 그 갈등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은 대통령제에서는 좀 특이한 게, 사실 행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소하겠지만 사실 그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 중에 행정부가 주도한 입법권이 사실 국회의원이 주도한 입법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 입법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행정부가 지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는 그 컨그레스 입법부가 입법을 주도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래서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그 대통령의 권한이 특히 대입법부에 비교해서 되게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안 편성권이라든가 특히나 사면권 같은 경우에도 항상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기도 하죠.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있듯이, 어쨌든 사면권도 대통령의 그런 특권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의 그런 특징과 우리가 그 의원 내각제를 비교하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그 강의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한국에서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의원 내각제라든가 아까도 말씀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라는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대통령제는 의원 내각제에 비해서 집행부, 여기서 집행부라 말하면 행정부를 의미하는데요. 되게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이 된, 한국 같은 경우에는 5년,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년. 그런데 아마 그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 의원 내각제 수상이 어떻게 되는지, 수상이 임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 의원 내각제에서 수상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임기는 의원 수상을 비롯한 내각은 의회의 과반수의 지지, 이것을 신임이라고, 신임 내지는 불신임, 그러니까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지 못 얻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 내각제의 집행부는 사실은 뭐 안정적인 나라도 있지만 되게 불안정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90년대 이후에 그 수상 내각의 평균 임기가 2년이 안 됩니다. 즉, 의원 내각제에서는 선거 없이도 그 수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지만 의원 내각제에서 수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선거는 의원들을 뽑고 의원들이 수상을 뽑는 거기 때문에 수상은 의원들의 다수가 지지를 하면은 수상이 되고 다수의 지지를 놓치면 수상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 내각제는 좀 집행부가 불안정하다. 대통령제에 비해서. 두 번째는 대통령제는 뭐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국민이 특히 유권자들이 참여해서 대통령을 뽑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대통령 1인의 그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수상들이 아까 말씀 선출이나 교체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뽑은 의원들에 의해서 이제 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한 정당이 과반을 점유하면 쉽게 선출이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경우에는 연정이라는 걸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것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국민들은 의원을 뽑지만 사실 뽑으면서도 누가 정권을 잡을 것인지 누가 연정을 해서 어느 정당이 연정을 해서 어느 사람을 그러니까 수상으로 할지는 국민들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선거 이후에 정부를 구성하는데 2달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 대통령제에서는 권력 분립이 되게 대통령제의 그런 꽃이기도 하죠. 입법, 사법, 행정부. 특히나 입법부도 민주적인 정당성.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대통령도 되었기 때문에 둘 다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고 사법부의 독립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3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되게 당연한 것인데 사실은 의원 내각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즉 수상과 내각이 의회, 입법부의 과반의 지지를 얻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그게 서로 독립적이 견제와 균형보다는 사실 의회의 과반의 의사에 따라서 그 행정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게 행정부가 의회의 과반을 항상 하다 보면은 오히려 행정부가 의회를 지배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 의원 내각제가 좀 더 합의제적인 민주주의를 하는 건지 머저리테리안 디모크라시를 하는 건지는 그건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르다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대통령제의 꽃이기도 하는 권력 분립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나 여기 마지막에 써야 될 분점정부. 이 분점정부라고 하면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소야대 상황이었을 때 과연 국민들은 누가 더 물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책임 추궁을 하긴 하지만 대통령은 아니 내가 하고 싶어도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준다. 그랬을 때 우리 국민들은 그럼 누구 잘못이지? 누구한테 책임을 추궁해야지?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항상 수상을 포함한 내각은 의회 다수의 지지에 기반하기 때문에 책임이 오히려 더
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여러분 아시면은 한국의 그런 권력 구조가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부 형태로서의 대통령제를 소개했는데요. 그럼 대통령을 뽑고 있는 우리 유권자들은 과연 여기서는 15대 대선부터 15대 대선이 1997년에서 19대 대선이 2017년까지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특히 15대 대선과 19대 대선의 유권자의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보면은 40대가 큰 변화가 없는데 녹색인 60대 이상이 사실은 15대 대선에서는 되게 상대적으로 낮았었는데 19대 대선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50대도 이게 파란색, 50대도 증가하는데 이제 30대는 15대 대선에는 가장 많은 비율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줄었고 20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즉 15대 대선에서의 그런 유권자 비율과 19대 대선에서의 유권자 비율이 드라마틱하게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투표 행태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나이 드신 유권자들은 좀 더 보수적인 그 행태를 보이는데 이런 유권자의 분포로만 봐서는 한국 사회는 점점 그러면 보수적인 쪽으로 가고 있나? 과연 이렇게 보수적으로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과연 그러면 그 정치 제도가 변하지 않는데 이런 정치 제도가 제대로 잘 대변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있는 10대는 여러분들 지금은 18세부터 투표를 하고 있지만 17대, 18대, 19대에서는 19세까지였습니다. 그 전에서는 10대는 투표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15대, 16대 대선에서는 20세가 돼야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그 유권자가 좀 더 포괄적으로 포용성을 강화시킨 그런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유권자들이 그렇게 분포를 했는데 그럼 과연 유권자들은 투표에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이게 15대 대선과 19대 대선 이 색깔들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녹색인 그 60대와 50대 파란색인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 50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죠.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재미있는 것들은 이제 젊은 그 유권자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투표에 덜 적극적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부터 뭐 10대는 본인들이 새로 주어졌으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0대, 30대들도 점점 투표에 관심이 많아져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달이 얘기했던 그런 참여 측면에서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그 유권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유권자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은 그 1987년 이후에 그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이제 맨 오른쪽에 투표율 보시면 사실 13대 민주화 이후에 가장 처음 1987년에 있던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점점 줄어들다 2007년 가장 낮은 63%, 이 당시에 당선자는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낮아졌다가 다시 18대에서 박근혜 문재인 그 후보자가 있었을 때 증가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지난 대선도 77%, 이게 사실은 낮은 투표율이 아닙니다. 되게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인데, 즉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정치에 관심도 많고 투표에도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두 번째로 이 당선자의 득표율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민주화 이후에 제일 첫 그 대통령 선거였던 87년 선거에서 노태우 당선자는 그 당시에 36%, 쭉 보다가 40% 후반, 초반 후반인데 유일하게 박근혜 당시 후보가 51%. 물론 이게 그러니까 뭐 비교가 안 되는 게 후보자가 많을수록 사실 승자가 이제
이 후보자라는 게 유의미한 후보자가 많을수록 승자의 득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도 있지만 당시 안철수 후보라든가 뭐 유승민 후보라든가 다양한 좀 더 영향력 있는 후보자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41%만을 득표를 했었어도 대통령이 당선됐었던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권력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다수의 국민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초창기에 그 문제 제기 한국의 그 정치의 하나의 그 해결해야 될 하나 이슈 중에 하나가 지역주의였는데 이 왼쪽에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 행정 단위별 그 득표율과 오른쪽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은 여전히 호남이라든가 영남에서의 그런 그리고 충청 지역은 한때는 민주당으로 왔다가 이번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왔고 이제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민주당이 하지만 서울 안에 보면은 저기에 그 국민의힘에 이번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번에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다수를 득표했듯이 이런 하지만 그 뭐 크게 보면 정치적 양극화라든가 그런 지역주의가 여전히 그 한국 정치에 남아 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제도적인 측면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도인 국회, 입법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좀 자주 바뀌어왔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지만 현재의 그런 선거제도는 여러분 이름도 낯설겠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그래서 여러분 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투표장에서 투표 용지를 두 개를 받죠. 하나는 지역구 투표와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 을 뽑고 그 지역구는 그 전체 300명 중에 253석이 지역구고 이제 그 당선 방법은 이제 단순 다수제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후보 중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이 되는 지역구가 있고 비례대표는 47석입니다. 사실 그 300석 중에 47석 되게 조그만데 이번에 새로 그 선거제도 개혁을 한 결과이거든요.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게 비례성을 높여서 이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했고 그 결과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위성정당이라고. 거대 두 양당이 본인들이 지금 바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본인들이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은 전혀 당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안 내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은 지역구의 의원은 하나도 안 내고 비례 의석만 투표를 내서 이제 그 47석을 나눠 가졌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연동형이라는 것은 이제 그 비례대표의 표를 예를 들어서 한 정당이 뭐 10%를 얻었다 그러면은 300석 중에 뭐 그 30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30석 중에 만약에 그 정당이 지역구에서 한 20석을 가져갔으면 비례에서 10석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거대 정당은 본인들이 그 지역구 의석에서 워낙에 의석을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비례 연동형을 혜택했을 때는 비례 의석을 하나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꼼수를 그러니까 위성 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만들었던 거죠. 당연히 이게 그 앞으로 이제 이번에 지선이 끝나면은 당연히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2024년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여전히 뭐 국민들이 비판을 받았던 위성정당을 만드는 그런 기회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그런 국회의원들은 뭘 하는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이기 때문에 입법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
및 결산, 특히나 뭐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래서 매월 연말이 되면은 국회가 국정감사로 되게 바쁩니다. 사실 여전히 한국에서는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좀 영향력이 강한데, 특히 그런 감사, 국정감사 기간에만 행정부들이 항상 국회에 가서 사정을 하죠. 본인들이 예산, 국정감사 이후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쨌든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뭐 지금 최근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 인사청문회도 사실 입법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행정부, 특히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라든가, 뿐만 아니라 그 입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출석을 해서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내각제에서는, 만약에 의원내각제에서는 매주 수상이 의회에 가서 지난 한 주 있었던 일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그건 어느 의원내각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것은 되게 큰 이벤트, 빅 이벤트인 거죠. 자주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한국의 국회에도 이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해서 대정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도 겪었듯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죠.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고,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헌재가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고 소추하기 위해서는 3분의 2가 동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이 있습니다. 이게 해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사실 의원 내각제에서는 불신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수의가 뭐 내각을 불신임하면 그 내각이 와해가 되는데,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보장이 됐고, 대통령이 임명한 그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뭐 대통령이 본인이 사임하거나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진 않은 한은 계속 할 수 있는데, 국회가 해임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로. 다만 그 결정은 여전히 대통령이 하는 거죠. 다만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 건의를 하면 사실 그게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대통령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겠죠. 다음에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변화입니다. 쭉 보시면 그 국회의석은 지금은 300명인데 299년부터 이제 16대 보면은 잠시 줄었습니다. 273명으로. 당시에 워낙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비판이 거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스처로서 한 번 줄였다가 다시 17대부터 다시 299명으로 증가했고, 이 300명이 된 것은 세종시가 구성이 되면서 거기에 의석이 하나 배분되면서 300석이 됐는데, 의석은 큰 변화가 없지만 그 옆에 보면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도 보면은 사실은 초창기에는 뭐 비례대표 의석이 75석이나 됐고 60석이어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었던 거죠. 즉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그 줄어든 만큼 지역구로 가져간 것입니다. 다 국회의원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는 정치 개혁이라고 하면은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통 정치 개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의석 비율을 보면은 비례대표 의석은 점점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비례대표를 뽑는 방법도 사실은 그 선출 방식도 13대부터 16대까지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따로따로 뽑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투표한 게 모아져서 그게 정당 투표가 되는, 이게 2002년 그 헌재에 의해서 이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 국민의 투표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헌재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정당 투표제라는 게 17대부터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당 투표제가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권이 원래는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는 20세였고 피선거권도 국회의원 피선거권. 여러분 혹시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몇 세인지 혹시 아시나요? 대통령은 40세입니다. 적어도 40세가 돼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과연 제한이 필요한가?
뭐 물론 드문 케이스지만 외국에는 30대 수상도 등장하는데 그렇게 40대라는 나이를 꼭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다행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쭉 피선거권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만 해도 25세였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18세까지로 하향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특히 국회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지금은 18세까지로 내려가서 유권자도 그렇고 그 참여의 폭이 점점 확대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비례대표 의석 배분 같은 봉쇄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변함이 없이 5석 이상,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이거나 비례대표에서 33% 이상을 득표, 즉 이런 것들은 소수 정당이 난립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이게 사실 이런 봉쇄 조항으로서는 비교적 약간 높은 봉쇄 조항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입법부의 그 대통령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삼권 분립인데 특히나 국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는 국회의 과반의 지지가 필요한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큰 이슈가 돼서 그 여소야대 측면에서 야당이 지지 없이 국무총리가 이제 될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협조를 해서 국무총리가 됐지만 그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라든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13명, 즉 17명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동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특히나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앞으로 그 임기가 정해져 있는 뭐 대법원장이라든가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 물론 그 국회의원 선거 이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소야대에서 그런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 되게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어쨌든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과연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단순히 이게 국회 행정부에 대한 그 단순히 제도적인 견제가 아니라 이런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도 그 후보자가 어떤 자질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도덕적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국민도 이 청문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도 점점 그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크게 보면은 입법부인 국회의 대행정부의 견제 기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 결과인데요.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21대 국회의원 선거인데 여전히 지역주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녹색이랑 이제 뭐 파란색에 가까운 이 색을 보시면 이 당시에는 지금 안철수 사실 지금 뭐 국민의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갔는데 안철수가 그 당시에 국민의힘으로서 이제 호남에서 이제 선전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호남에서의 그런 그 두 개의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석을 나눠 가진 상황이었고 이제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그래서 본인이 그 다당제를 동의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러진 못했죠. 그래서 어쨌든 21대는 이 안철수 정당이 지역구에서는 하나도 당선을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서 이제 오히려 이제 두 개의 정당이 그러니까 의석을 나눠 가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전히 지역주의가 이제 팽배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대통령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되게 사실 그 뭐 윤석열 정부가 사실 그러니까 마주한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행정부 입장에서는 본인 정당이 의회 다수를 점하면 쉽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만 적어도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의회 다수가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다수가 야당이면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힘든데 사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쭉 많은데 초창기에는 뭐 가장 처음에 그 3당 합당을 통해서 이제 그걸 극복했는데 그 다음에는 제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의원 영입, 의원들의 정당을 바꾼 거죠. 의원 영입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뭐 민주당과 자민련이 공조, 이 같은 김대중 정부 때 그런 정당 연정을 통해서 그걸 여소야대를 극복한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걸 보면 보여주는 게 뭔가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그 권한이 집중이 되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야당의 지지를 보내면서 그런 정부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유권자의 행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로서 마지막으로 정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당을 보면은 우리 사실 그 그러니까 한국이 독립을 하고 이제 초창기에는 미군정 하에 있었죠. 미군정 하에서 사실 그 정당이라는 그리고 선거라는 것들 그 당시에 도입했는데 당시에는 되게 많은 100여 개의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뭐 우파부터 심지어는 조선공산당까지 있었는데 아무래도 6.25 전쟁 이후에 그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사실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많이 제한이 됐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정당 활동이 뭐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그 야당이 민주주의 운동을 그러니까 주도를 했었고 권위주의 체제는 아무래도 그것들에 대한 제한.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1962년 즉 제3공화국인 박정희 정부 들어서서 정당법이라는 것들을 만듭니다. 사실 이 정당법은 물론 그 당시에는 정당을 활성화시킨다는 미명하에 했지만 사실 정당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율이기 때문에 정당의 활동을 제한하는 사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이때 만들어진 정당법이 계속 물론 수정을 거치긴 했지만 정당법이라는 게 사실은 과연 그 한국에서의 정당 구성의 자유라든가 집회결사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전 세계에 정당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정당법을 갖고 있지만 사실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 자체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때부터 정당법이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도 그리고 이런 정당법에 통해서 사실은 다양한 정당들의 그런 신생 정당들의 부상이 제한이 되기도 하죠. 또 하나 민주화 이후에는 특히 그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다행히 최근에서는 아까 뭐 정치적 양극화라고 하지만 뭐 이념적 갈등이라든가 젠더 갈등이라든가 뭐 세대 갈등 그러니까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정당들도 그 이슈들에 부응하는 정당들을 하면서 이제 정당들이 다양화되고 있다. 라고 좀 더 긍정적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실 저도 정치학자긴 하지만 이 정당 이름들을 다 외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자유당이라든가 민주공화당,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민주정의당, 전두환 대통령 해서 이제 보수 그리고 이제 야당이 있다가 이제 여기에 3당 김영삼과 김종필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해서 3당 창당을 했던 것이고 쭉 보면은 이게 새누리당 탄핵 이후에 탄핵 중지하면서 바른정당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여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의당 아까 얘기한 안철수 했고 여기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입에 합당을 했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됐는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그대로 있고 이처럼 한국에는 진짜 정당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서로 합쳐졌다가 붕괴됐다가는 그렇지만 이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국회 내에서의 그 유의미한 그런 정당 수를 보면은 이제 초창기에는 많았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최근에는 2.1
그리고 국회 내 의석을 점유한 정당, 유의미한 정당들의 수를 보면 그렇지만 이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을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그런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보다는 좀 더 많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양당으로 두 개의 정당으로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까도 그 레이 파트에 보면은 이런 정당 체계 측면에서는 유권자들은 비교적 그 다양한 정당들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양당 체제, 즉 다수제적 민주주의 쪽으로 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은 이제 한국의 정당 체제는 아까 그 정당의 이합 집사를 보였듯이 제도화 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 그렇지만은 당내 민주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뭐 삼김 시대라든가 그랬을 때는 그 뭐 후보자 공천이 대부분 그 사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적어도 당내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공천 제도 물론 그 공천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공천 제도를 통해서 당원의 의사라든가 유권자의 의사들 그래도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의 정당들은 당내 기울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당론이라는 게 나오죠. 당론이 나오면 사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당론에 동의하지 않지만 사실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할 때는 그 당론을 따라야 되는 즉 당 기울이 되게 강한데 그 이유는 사실은 공천에서 그 당 지도부의 공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천 제도를 만들었지만은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는 그 권력이 당 지도부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당 기율도 강하게 나타났고 이제 지구당 같은 경우에 지금은 지구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당원협의회라는 게 사실 지구당이 그 아까 소개한 1962년 정당법 제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은 지금은 선거 공영제가 되고 그래서 선거가 부패 정도가 아주 많이 개선이 됐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선거 부패가 그 지구당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구당 폐지 운동이 이루어져서 그 정당법을 개정해서 폐지했는데 폐지해 보니까 너무 풀뿌리 민주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구당 역할이 없어지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임의 조직입니다. 법에 의한 조직이 아니고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당에서는 이 당원협의회를 그러니까 법정 지구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정당의 관계, 특히 정부 여당과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과 그 행정부 이 관계가 한국에서는 되게 밀접하고 특히나 국회 내에서의 그런 그 정당들의 역할 중심이 원내 정당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당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당의 역할은 되게 강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국회의 그런 역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당의 성격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은 그 민주주의 체제가 다른 어떤 체제보다도 되게 우월하다. 지금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항상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74%나 되고 그러죠. 국민들 중에는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4%, 나한테는 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없다고 보는 사람이 약 10%인데 여전히 74%의 국민이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즉 한국에서의 그 민주주의는 되게 정당한 체제임을 우리 국민들은 알 수 있다라고 이제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같은 그 KGSS 자료인데 2003년과 2016년, 2018년, 2021년의 자료를 보면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다거나 약간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보면은 되게 증가하고 있죠. 2003년만 해도 30% 중반이었는데 가장 최근 조사 2021년에는 70% 중반까지, 즉 국민들이 그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이 되게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인가요?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달이 얘기했듯이 참여와 경쟁이 되게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데 여러분들이 쭉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한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나요? 다만 물론 계속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점점 그 정치 참여도 증가하고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한국에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경우든 이제 물론 그 국가법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논외로 하고 그 법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의사 표현이 적어도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유튜브라든가 그런 SNS의 활동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정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측면인 경쟁.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정당들이 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그리고 한국 정당들은 다양한 유권자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선거제도는 과연 공정한 경쟁을 담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봤을 때 우리가 뭐 리파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의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 다수제고 그 단순 다수제에서는 거대 정당이 유의미하고 또 비례 의석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47석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례성의 증가가 소수 정당 처음부터 정당이 거대 정당으로 등장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국민의 유권자의 의사들은 이해관계는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대변하려는 소수 정당이 등장하기에 과연 현재의 그런 선거제도라든가 정당법이 과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저는 그렇지는 아직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 변화가 필요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1987년에 민주화 이후에 수립한 이런 헌법이 과연 우리 그 사회 변화에 잘 제대로 그러니까 맞는 옷인가를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부의 그런 민주주의 수준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우리 국민들도 만족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의 그런 정치 제도적인 측면이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동의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든가 제한적인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제도 그런 것들에 충분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제도 쪽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